제 이름은 에드워드 코안입니다. 미 해군에서 기뢰전 분석을 24년 했어요. 제 일은 단순합니다. 어느 나라 군함이 기뢰가 깔린 바다에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걸 표로 만들어 판정하는 겁니다. 2026년 3월 16일 오전 제 화면에 한국 해군 항목이 떴습니다. 소해 헬기 보유 수량 칸에 숫자가 하나 찍혀 있었어요. 0이었어요. 저는 그 화면 앞에서 판정을 내렸습니다. 한국 군함은 그 해협에 못 들어온다. 기뢰가 깔린 물 위로 눈을 감고 들어가는 셈이니까요. 그런데 2달 뒤 부산부두에서 4,400톤짜리 구축함이 밧줄을 풀었습니다. 저는 그 구축함 자료를 파기 시작했어요. 저 배가 왜 무모한지 서류로 증명하려고요. 그러다 6년 전 종이 한 장에서 손이 멈췄습니다. 그 배가 이란 선박에 건넨 물품 목록이었어요. 거기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. 식수 192개, 초코파이 96개, 선박용 배터리 2개. 저는 24년 경력을 걸고 내린 제 판정을 제 입으로 뒤집게 됩니다. 끝까지 보십시오. 기뢰전 학교 첫날 교관이 스크린에 사진 한 장을 띄웠습니다. 배 밑바닥이 통째로 찢어진 사진이었어요. 1988년 4월 14일 페르시아만에서 미 해군 호위함 세뮤얼 B 로버츠가 기뢰 하나를 밟았습니다. 4,000톤짜리 배였는데 강판이 4.6m 갈라졌어요. 교관이 그 사진 아래에 한 줄을 적어놨었습니다. 기뢰는 물속에 있다. 그 한 줄이 제 24년을 결정했어요. 미사일은 레이더에 잡힙니다. 드론도 잡혀요. 그런데 기뢰는 안 잡힙니다. 눈에 안 보이는 걸 걷어내려면 장비가 있어야 합니다. 그게 소해 헬기예요. 그래서 제 평가표 맨 위 칸이 소해 헬기 보유 수량입니다. 이 칸에 0이 찍히면 아래 42개 항목은 열어볼 필요도 없어요. 그 3월 아침 한국 해군 칸에 0이 찍혔습니다. 소해함은 10척 넘게 있었어요. 그런데 전부 700톤 아래 선체였습니다. 그 크기로는 대양의 파도를 못 견딥니다. 저는 보고서에 3줄을 적었습니다. 소해 능력 언해못, 원양 투입 불가, 판정 부적합. 그리고 키보드에서 손을 뗐어요. 20년 넘게 해온 익숙한 마무리였습니다. 2달 뒤 그 나라 구축함이 부두를 떠났어요. 5월 15일 오후 부산 작전기지에서 찍힌 추락 영상을 저는 사무실에서 돌려봤습니다. 갑판 위에 260여 명이 서 있었어요. 승조원과 전대본부 참모진, 검문 검색대, 링스 헬기를 모는 항공대, 해병대와 의무정비요원까지. 부두에는 가족들이 나와 있었습니다. 아이를 목말 태운 사람도 있었어요. 저는 화면을 멈추고 수첩에 한 줄을 적었습니다. 장비 없는 배, 보여주기용 파병. 그렇게 적은 이유가 있어요. 저 구축함에는 기뢰를 걷어낼 장비가 없습니다. 없는 걸 알면서 배를 보내는 건 국민에게 보여주려는 겁니다. 저는 그런 파병을 17번 봤어요. 그런데 그 다음에 뜬 기사가 저를 멈춰 세웠습니다. 그 나라 해군이 이렇게 말했어요. 이번 보강은 호르무즈 파병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다. 저는 그 문장을 2번 읽었습니다. 보여주기용 파병이라면 반대로 말해야 하거든요. 우리 구축함은 언제든 갈 준비가 됐다고. 그게 24년 동안 제가 본 방식입니다.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안 간다고 했어요. 그것도 서로 다른 기자 2명한테 같은 말을 했습니다. 자랑할 기회에 자랑을 안 하는 군대를 저는 그때까지 본 적이 없었어요. 그리고 달력을 확인하다가 제 손이 멈췄습니다. 5월 4일 저녁 8시 40분 호르무즈 해협 안쪽에서 한국 화물선 한 척이 미사일에 맞았습니다. 왕건함이 부두를 떠나기 10하루 전이었어요. 이름은 나무호. 한국인 6명을 포함해 24명이 그 갑판 아래에 있었습니다. 저는 그 배 사진부터 봤어요. 선미 좌형 강판에 구멍이 뚫려 있었습니다. 밖에서 안으로 파고든 자국이었어요. 그런 자국을 읽는 게 제 일이거든요. 달력 위에 손가락을 올려놓고 2 날짜를 짚었습니다. 4일과 15일. 그리고 수첩에 다시 적었어요. 대응 파병. 자기 배가 맞았으니 군함을 보낸 겁니다. 여러분, 구축함 한 척을 중동까지 보내는데 준비가 얼마나 걸릴 것 같습니까? 짧게 잡아도 몇 주예요. 승조원 편성, 보급 적재, 장비 점검, 항로 승인. 10하루는 그래서 절묘한 숫자였습니다. 저는 제 판정이 다시 맞았다고 생각했어요. 그런데 파병 일정 서류를 열고 손끝이 멈췄습니다. 그 교대는 원래 잡혀있던 겁니다. 47진 대조영함과 48진 왕건함의 정기교대. 6월 중에 임무를 넘기기로 몇 달 전이 정해둔 날짜였어요. 나무호가 맞기 훨씬 전에 종이에 찍힌 일정이었습니다. 저는 여기서 또 다른 논리를 만들었어요. 우연을 이용한 거다. 예정된 교대에 대드론 장비만 얹어서 대응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든 거다. 지금 생각하면 우습습니다. 서류가 한 장씩 나올 때마다 저는 제 결론을 지키려고 더 복잡한 이야기를 지어내고 있었어요. 그러다 47진이 그때 어느 바다에 떠 있었는지를 확인했습니다. 대조영함은 오만 동방 해상에 있었어요. 해도를 펴보면 압니다. 거기서 호르무즈 해협 입구까지는 멀지 않아요.
그리고 그 구축함이 하던 일이 이랬습니다. 해협 안쪽과 아라비아만, 페르시아만에 있는 한국 선박의 위치와 통항 정보를 해운사들한테 넘겨받아서 화면으로 하루 종일 따라가고 있었어요. 들어가지는 않고 문 밖에서 지켜보고 있었던 겁니다. 자기 국민이 탄 배 26척이 그 문 안에 갇혀 있는데 말입니다. 그 배들 위에는 한국인 선원이 158명 있었어요. 화면 속 점 하나가 사람 20명쯤이었습니다. 저는 그 대목에서 처음으로 다른 질문을 하게 됐어요. 왜 안 들어갔을까? 아니, 못 들어간 걸까? 저는 왕건함 이력을 창설 때부터 훑기 시작했습니다. 그러다 6년 전 문서 하나에서 눈이 멈췄어요. 2020년 1월 21일 한국 정부가 청해부대 작전 반경을 호르무즈 해협까지 넓혔습니다. 미국이 군함을 보내라고 요구했고 한국은 미국 주도 호위연합에 들어가지 않고 독자 작전으로 답했어요. 그때 그 바다에 있던 배가 청해부대 31진 왕건함이었습니다. 부산 부두를 떠난 바로 그 구축함이에요. 그러니까 이 배한테 그 해협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. 그해 2월 1일 오후 5시 13분 오만 무스카트항 동남방 445km 해상에서 왕건함이 표류하는 선박 한 척을 발견했습니다. 50톤짜리 유류 판매선이었어요. 1월 18일에 코나라크 항을 떠난 뒤 일주일째 연료가 떨어진 채 떠 있었습니다. 이름은 알소하일, 이란 국적이었습니다. 여러분 여기서 잠깐 멈춰 보십시오. 그 시기 그 바다에서 한국 군함과 이란 배가 배전을 맞댄다는 게 어떤 상황이었을까요? 미국과 이란이 서로 총구를 겨누던 때였습니다. 한국은 미국의 동맹이고요. 저라면 위치만 무전으로 보고하고 지나갔을 겁니다. 그게 안전하니까요. 그런데 왕건함은 그 배 옆에 붙었어요. 그리고 물건을 건넸습니다. 합동참모본부가 발표한 목록이 이렇습니다. 500ml 식수 192개, 초코파이 96개, 초코바 60개, 과일 통조림 24개, 1.5리터 이온음료 6개, 선박용 배터리 2개. 저는 그 종이를 3번 읽었어요. 처음엔 이것도 선전이라고 수첩에 적었습니다. 적국배를 구해준 사진 한 장이면 외교적으로 얼마나 좋습니까? 그런데 목록을 다시 보다가 손에서 펜을 놓았어요. 선전이면 초코파이 개수를 세지 않습니다. 24년 동안 저는 이런 목록을 수백 장 봤어요. 지어낸 목록은 숫자가 항상 동그랗습니다. 100개, 50개 이렇게요. 선박용 배터리 2개를 적지도 않아요. 저건 사진에 안 나오는 물건이거든요. 저 종이는 보여주려고 만든 게 아니었습니다. 실제로 건네고 나서 적은 거였어요. 외교부가 그날 주한 이란 대사관에 구조 사실을 알렸습니다. 이란 대사관은 감사의 뜻을 전했어요. 그리고 6년 뒤 그 이란이 그 바다를 잠갔습니다. 저는 그 목록에 적힌 물건을 실제로 건넨 사람을 찾고 싶었습니다. 6년이 지난 일이라 쉽지 않았어요. 부산에 사는 예비역 부사관 한 명과 연결이 됐습니다. 30일짓 왕건함에서 갑판 일을 하던 사람이었어요. 화면으로 만났습니다. 작업복 차림이었고 뒤로 조선소 크레인이 보였어요. 지금은 배를 만드는 일을 한다고 했습니다. 저는 준비해간 질문부터 던졌어요. 그때 그 배가 이란 국적인 걸 알고 계셨습니까? 알았다고 했습니다. 무전으로 확인했고 선체에 표시도 있었다고요.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. 미국과 이란이 서로 총구를 겨누던 때였는데 왜 그 배 옆에 붙었습니까? 그 사람이 잠깐 저를 봤어요. 질문이 이상하다는 표정이었습니다. 그리고 이렇게 대답했어요. 바다에 떠 있으면 그냥 사람이에요. 저는 그 문장을 노트에 그대로 옮겨 적었습니다. 24년 동안 제 표에는 국적 칸이 있었어요. 아군, 적군, 중립. 그 세 칸으로 저는 모든 배를 분류해 왔습니다. 그 사람 머릿속에는 그 칸이 없었어요. 저는 하나만 더 물었습니다. 초코파이는 누가 챙긴 겁니까? 대답이 이랬어요. 그건 그냥 배에 있던 겁니다. 우리 먹으려고 실은 건데 저쪽에 일주일을 굶었다니까요. 그러니까 그 96개는 원래 자기들 몫이었던 겁니다. 저는 화면을 끄고 한참 책상 앞에 앉아 있었어요. 그래도 그 대답을 바로 받아들이지는 않았습니다. 사람 말 한마디는 증거가 아니거든요. 24년 동안 제가 배운 게 그겁니다. 그래서 기록을 뒤졌어요. 그 부대가 17년 동안 바다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. 호송한 배가 2,400여 척이었습니다. 안전항해를 지원한 배까지 합치면 4만여 척이었어요. 그런데 그 숫자를 들여다보다가 단어 하나에서 눈이 멈췄습니다. 국내외 선박. 한국 배만 센 숫자가 아니었어요. 그러니까 그 부사관 한 사람이 이상한 게 아니었습니다. 그 부대가 17년 동안 그렇게 해온 거였어요. 전략도 아니고 외교도 아니었습니다. 배에 실려있던 걸 꺼내준 것뿐이었어요. 그날 밤 저는 평가표를 열어 맨 위 칸 옆에 물음표를 하나 그렸습니다. 24년 만에 처음으로요.
그리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갔어요. 그렇게 들어갈 수 있던 구축함이 왜 이번에는 못 들어가는가? 저는 표를 다시 폈습니다. 2020년과 2026년 두 해를 나란히 놓고요. 여러분, 같은 배가 같은 바다에 6년 간격으로 섰는데 왜 한 번은 되고 한 번은 안 될까요? 차이는 한 줄이었어요. 2020년 그 물속에는 기뢰가 없었습니다. 2026년 그 물속에는 있었어요. 그러니까 6년 전 왕건함은 능력이 있어서 들어간 게 아니라 그때는 바닥이 비어 있었던 겁니다. 소의 헬기는 기뢰밭 위를 낮게 날면서 장비를 끌고 다녀요. 그 헬기가 없으면 구축함이 자기 선체로 확인하는 수밖에 없습니다. 저는 잠깐 안도했어요. 제 판정이 틀린 게 아니었으니까요. 장비가 없으면 못 들어간다. 그 문장은 여전히 살아있었습니다. 그런데 그 안도가 오래가지 않았어요. 그날 밤 저는 제가 무슨 짓을 하고 있었는지 알아차렸습니다. 저는 반박자료를 찾고 있었어요. 그 나라가 틀렸다는 증거를 말입니다. 검증하는 사람이 결과를 바라기 시작하면 그건 이미 검증이 아닙니다. 24년 동안 남한테 그렇게 말해온 사람이 저였어요. 보고서 파일을 열었습니다. 결론 칸에서 커서만 깜빡였어요. 저는 그 칸을 못 채웠습니다. 다음날 아침 제 상관이 물었어요. 결론이 뭐냐고요?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. 판정 보류,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. 상관이 다시 물었어요. 얼마나 더 필요하냐고요?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.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. 제 판정이 틀렸다면 왜 틀렸는지까지 알아야 합니다. 결론만 바꾸는 건 검증이 아니라 항복이니까요. 그날 오후 저는 제 돈으로 항공권을 끊었습니다. 목적지는 부산이었어요. 저는 김해공항에 내렸습니다.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그 자리에서 자랑을 들을 각오를 하고 갔어요. 우리도 곧 장비를 갖춘다, 예산이 잡혀있다, 그런 이야기요. 만난 사람은 정만호라고 자기를 소개했습니다. 53이고 소해함에서 22년째라고 하더군요. 손등에 오래된 흉터가 몇 개 있었어요. 목소리에 감정이 거의 없었습니다. 자랑도 없고 경선도 없었어요. 저는 그런 목소리를 신뢰합니다. 제가 첫 질문을 꺼내기도 전에 그 사람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. 소해 헬기 없습니다. 우리 해군 전체에 한 대도 없어요. 저는 볼펜을 들다 말았습니다. 정만호는 서류를 꺼내지도 않고 그냥 읊었어요. 소해함은 10척 넘게 있는데 전부 700톤 아래다. 원양에 나가면 파도를 못 견딘다. 미군이 우리한테 소해함을 요구할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. 제 평가표에 적혀있던 항목들이었습니다. 제가 물어보려던 걸 그 사람이 먼저 다 꺼낸 거예요. 24년 동안 저는 각국 해군 담당자를 수백 명 만났습니다. 그 사람들은 절대 자기 약점을 먼저 말하지 않아요. 다른 숫자를 찾아내서 그걸 말합니다. 그래서 저는 오히려 손끝이 서늘해졌어요. 그러더니 정만호가 저를 데리고 창고 쪽으로 갔습니다. 벽에 훈련용 기뢰 모형이 몇 개 걸려 있었어요. 그중 하나를 손으로 짚으면서 말했습니다. 이건 훈련에서 우리가 끝내 못 찾은 겁니다. 저는 그 쇳덩어리를 한참 봤어요. 자기들이 실패한 물건을 외국에서 온 분석가한테 직접 보여주고 있었습니다. 제가 부탁하지도 않았는데요. 그 순간 저는 이 사람이 뭘 감추고 있을 거라는 생각을 접었어요. 제가 물었습니다. 그러면 왜 갑니까? 장비도 없이 왜 배를 보냅니까? 정만호가 잠깐 저를 봤어요. 그리고 이렇게 답했습니다. 작년에 우리 배 한 척이 6달 동안 566척을 지켰습니다. 소해 헬기 없이요. 저는 그 숫자를 수첩에 옮겨 적었어요. 566척. 배 한 척이 6달 동안이요. 그리고 그 사람이 한마디를 더 붙였습니다. 장비 생길 때까지 기다리면 그 사이에 사람이 죽습니다. 저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못했어요. 제 평가표에는 그 항목이 없었거든요. 정만호가 헤어지기 전에 물었습니다. 배에 한번 타보시겠냐고요. 저는 24년 동안 소해함을 평가했어요. 그런데 소해함 갑판을 밟아본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. 제 일은 책상에서 표를 채우는 거였으니까요. 다음날 아침 8시 저는 700톤짜리 배 갑판에 서 있었습니다. 제가 원양 부적합이라고 적었던 바로 그 크기였어요. 방파제를 벗어나자마자 배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. 파도가 크지도 않았어요. 그런데 발밑 철판이 계속 밀렸습니다. 저는 난간을 붙잡았어요. 손가락 마디가 하얘질 때까지요. 여러분, 흔들리는 배 위에서 사람이 가장 먼저 잃는 게 뭔지 아십니까? 판단입니다. 속이 뒤집히기 시작하면 머리가 안 돌아가요. 그런데 제 옆을 지나가는 수병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걸어 다녔습니다. 한 손에 공구를 들고 난간을 짚지도 않고요. 표에 700톤이라고 적을 때는 그냥 숫자였습니다. 그 갑판 위에서는 숫자가 아니었어요. 이 배로 그 해협에 들어간다는 게 어떤 건지 저는 그날 처음으로 몸으로 알았습니다.
그때 갑판 저쪽에 20살쯤 되어 보이는 수병이 서 있었어요. 저를 보더니 뭔가를 내밀었습니다. 초코파이였습니다. 저는 그 은밥 포장을 손에 든 채 한참 봤어요. 통역이 옆에서 말해줬습니다. 처음 타면 다들 속이 안 좋으니까 단 걸 먹으면 좀 낫다고요. 저는 그 수병한테 물었어요. 이거 어디서 났냐고요. 대답이 이랬습니다. 배에 있는 겁니다. 여기 다 있어요. 6년 전 그 종이에 적혀있던 96개도 그렇게 나온 거였습니다. 계산해서 실은 게 아니라 자기들 먹으려고 실어둔 상자에서 꺼낸 거였어요. 저는 그 초코파이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. 먹지 않았어요. 지금도 제 책상 서랍에 그대로 있습니다. 유통기한이 한참 지났는데 못 버리겠더군요. 그날 저녁 숙소에서 저는 제 평가표를 처음부터 다시 폈어요. 43개 항목을 손가락으로 하나씩 짚어내려갔습니다. 소해 헬기, 배수량, 레이더, 소나, 승조원 숙련도, 정비주기. 그 어디에도 이 칸은 없었어요. 저 배에 탄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? 귀국 전날 저녁 저는 정만호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. 질문이 하나 남아 있었거든요. 6년 전 그 이란 배 말입니다. 후회한 적 없습니까? 소화기 넘어가 잠깐 조용했어요. 그리고 짧게 대답했습니다. 왜요? 사람 살렸는데요?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. 그런데 정만호는 제 침묵을 눈치채지 못했어요. 아니, 눈치챘는데 그냥 넘어간 건지도 모르겠습니다. 그러더니 이렇게 말하고 끊었어요. 저 작업 들어가야 해서 끊겠습니다. 통화가 끊기고 나서 저는 울었습니다. 49 먹은 남자가 자기 사무실 책상에 앉아서요. 그 사람은 자기가 무슨 말을 했는지 몰랐을 겁니다. 그게 저를 더 울게 만들었어요. 저는 서랍을 열었습니다. 그 초코파이가 그대로 있었어요. 은박 포장에 제 지문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. 손바닥에 올려놓고 오래 봤어요. 값으로 치면 몇백 원짜리입니다. 팔 수도 없고 이제 먹을 수도 없어요. 그런데 그 며칠 사이에 이 물건의 의미가 통째로 뒤집혀 있었습니다. 저는 24년 동안 어느 배가 그 바다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판정했어요. 43개 항목으로요. 그런데 왜 들어가려 하는지는 한 번도 묻지 않았습니다. 제 표에는 능력 칸만 있었지 이유 칸이 없었던 거예요.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제 직업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. 제 일은 안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. 그리고 저는 그걸 자랑스러워했어요. 위험한 바다에 배가 못 들어가게 막는 일이니까요. 문제는 제가 어느 순간부터 그걸 판정이 아니라 습관으로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. 미국으로 돌아와 사흘 뒤 저는 보고서를 다시 썼어요. 결론 칸을 2줄로 바꿨습니다. 소해 능력 미보유. 다만 이 항목만으로 작전 수행 의지와 실적을 판정할 수 없음. 보통은 이렇게 안 합니다. 판정이 바뀌면 문서로 통보하고 끝내요. 조용히 처리하는 게 서로 편하니까요. 그런데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았습니다. 제가 그 나라 해군을 부적합이라고 부른 건 문서 안이 아니었어요. 회의실에서 20명이 듣는 앞이었습니다. 그러면 정정도 그 자리에서 해야 맞는 겁니다. 6월 12일 오전 10시 같은 회의실 같은 자리에서 저는 화면부터 띄웠습니다. 첫 장은 3월에 낸 제 판정서였어요. 소해 능력 없음, 원양 투입 불가, 판정 부적합. 그리고 저는 그 나라의 불리한 숫자부터 읽었습니다. 소해 헬기 0대, 소해함은 정부 700톤 아래, 이지스함은 넉 척뿐인데 정부 북쪽을 보고 있어서 한 척도 못 뺍니다. 그 해협에 들어가려면 국회 동의도 받아야 하고요. 게다가 그 구축함이 호르무즈로 가면 원래 지키던 바다갑입니다. 해마다 1000척이 지나가는 길이에요. 회의실이 웅성거렸어요.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. 이 방식은 제가 부산에서 배운 겁니다. 그 사람들은 헬기가 없다고 먼저 말했고 훈련에서 못 찾은 기회를 직접 보여줬어요. 제가 그 해군을 믿게 된 건 자랑을 들어서가 아니라 자랑하지 않는 걸 봐서입니다. 그리고 마지막 화면을 띄웠어요. 6년 전 그 목록이었습니다. 식수 192개, 초코파이 96개, 배터리 2개. 저는 마이크 앞에서 잠깐 말을 골랐어요. 저는 24년 동안 배를 평가했습니다. 그 배에 탄 사람을 평가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. 회의실이 조용했어요. 왕건함은 아덴만으로 갔어요. 호르무즈 안쪽에는 끝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. 그 해협은 지금도 닫혀 있어요. 제 평가표에는 44번째 칸이 생겼습니다. 장비가 없을 때 이 해군은 무엇을 했는가? 제 책상 서랍에는 아직 그 초코파이가 들어있습니다. 누군가는 22년 동안 700톤짜리 배를 탔고 누군가는 적국배 옆에 자기 배를 붙였어요. 20살짜리 수병은 처음 보는 외국인한테 은박 포장 하나를 내밉니다. 여러분이 뉴스에서 무심코 넘긴 그 추랑 사진 한 장이 지구 반대편에 있던 어떤 사람의 24년을 뒤집었습니다. 이 이야기는 실제 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내용이며 등장인물과 인터뷰 장면은 이야기를 위해 만든 설정입니다. 다만 그 안에 담긴 숫자들은 모두 실제 자료입니다.
이 이야기가 가슴에 남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그 배 위의 사람들을 기억해 주십시오. 그런데 그 바다에는 우리 배가 아직 남아 있었어요. 그 배들이 택한 길은 호르무즈가 아니었습니다. 다음 편에서 그 항로를 공개합니다. 패밀리 유튜브였습니다.